나는 무명이다. 이름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12일 오전 10시 23분, 한 남성이 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의 손에는 구청에서 받은 서류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나는 이미 사건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다. 탐정님, 제가 8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민 서류는 혼인신고서 사본이었다. 접수일자는 2016년 3월 15일 오후 2시 17분. 신랑란에는 그의 이름이, 신부란에는 이민주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 여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김대호,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이며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현재 임신 7개월 상태라는 사실이었다. 출생신고를 위해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던 그들에게 구청 직원이 던진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8년 전에 혼인신고하셨네요. 나는 즉시 이 사건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님을 판단했다. 혼인신고서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필적이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위조라면 매우 정교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진술과 반응을 종합해볼 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다. 이민주라는 여성이 누구이며 왜 의뢰인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고의적 범죄 행위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나는 체계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민주의 신원을 파악하고 8년 전 3월 15일 의뢰인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의뢰인에게서 받은 기본 정보와 함께 나는 이 기이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민주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추적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주민등록상 동명이인이 전국에 247명 존재했다. 나는 의뢰인의 거주지역과 직장, 그리고 8년 전 생활 반경을 기준으로 범위를 좁혀갔다.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이민주는 3명으로 압축되었다. 첫 번째, 이민주는 당시 19세 고등학생이었다. 혼인 가능 연령이긴 하지만 의뢰인과의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민주는 47세 기혼 여성으로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중복 혼인 신고가 불가능했다. 문제는 세 번째 이민주였다. 이민주, 당시 28세, 2016년 3월 현재 미혼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이 카페를 찾아갔다. 8년이 지난 지금 그 카페는 이미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건물관리사무소를 통해 당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카페 사장의 증언이었다. 사장은 이민주를 기억한다고 했다. 참 특이한 직원이었다고 했다. 항상 손님 중에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더라는 것이었다. 젊은 남자 선생님을 말이다. 매일 오후 4시쯤 오는 단골이라고 했다. 내 직감이 맞았다.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의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민주가 그 선생님 사진을 몰래 찍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처음엔 연애하는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은 이민주를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것이다. 좀 무서울 정도로 집착적이었다고 사장은 회상했다. 이 증언으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재구성했다. 2016년 3월, 그는 새 학교로 전근을 앞두고 있었다. 매일 오후 4시경 그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수업 준비를 했다는 것이 그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민주라는 직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냥 커피만 받고 자리에 앉아서 업무만 봤다고 했다. 직원들 얼굴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문제는 이민주의 현재 행방이었다. 2016년 4월, 혼인신고 한 달 후 그녀는 갑자기 카페를 그만두었고 주소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것이었다.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 범죄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민주의 흔적을 쫓는 과정에서 나는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다. 혼인신고서의 서명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전문 필적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였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의뢰인 김대호의 서명이 100% 진품이라는 것이었다. 위조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만약 서명이 진품이라면
의뢰인이 실제로 그 서류에 서명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2016년 3월 15일 의뢰인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날 오후 2시경부터 약 4시간 동안의 기록이 이상했다. 평소와 달리 GPS 위치 정보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통화 기록도 전혀 없었다. 오후 6시 이후에야 정상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 4시간의 공백이 핵심이었다. 나는 의뢰인에게 그날의 상황을 더 자세히 물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에 심한 두통으로 조퇴를 했다고 했다.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었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고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다고 회상했다. 약국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오후 1시 50분경 두통약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가 구매한 약은 일반적인 두통약이 아니었다. 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민주라는 여성이 먼저 와서 그 남성을 위한 약을 요청했다고 했다. 진통 효과가 강하지만 졸음과 일시적 기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약이었다. 이것으로 사건의 수법이 드러났다. 이민주는 의뢰인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두통을 호소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더 강한 약을 준비해 두었고 약물의 효과로 의식이 흐릿해진 의뢰인을 이용해 혼인신고서에 서명하게 만든 것이었다. 완벽에 가까운 계획 범죄였다. 약사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 여성이 말하길 남자친구가 너무 아파서 대신 약을 사러 왔다고 했다면서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에 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민주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라 치밀한 범죄자였다. 약국에서의 증거를 바탕으로 나는 이민주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2016년 4월 이후 그녀의 주민등록 이전 기록을 따라가 보니 총 5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다. 마치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패턴이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종종 그렇듯 완전히 흔적을 지우기는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민주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의 한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8년 동안 직업을 수차례 바꾸며 사회복지사, 병원 간병인,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주로 돌봄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이런 직업 선택도 의미가 있었다. 타인을 통제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그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장과의 면담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민주는 모범적인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남성 환자들에게 유독 친절했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 했다는 증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이민주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것은 의뢰인의 근무학교 주변 사진들, 그의 일상을 기록한 수첩, 그리고 최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여자친구 사진들이었다. 8년간 끊임없이 스토킹을 지속해온 것이었다. 요양원 동료 직원의 증언은 더욱 섬뜩했다. 이민주가 종종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학교 선생님인 남편이 있다고 했고 곧 아이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망상에 기반한 이야기였지만 그녀에게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의뢰인의 합법적인 아내라고 믿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그녀가 의뢰인의 현재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병원 기록을 해킹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임신 주수, 산부인과 진료 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범죄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범죄였다. 이민주와의 직접 대면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섣부른 접촉은 위험할 수 있었다. 8년간 지속된 망상과 집착, 그리고 현재 임신한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까지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나는 경찰과 협조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과의 합동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이민주와의 직접 대면을 먼저 시도하기로 했다. 8년간의 망상과 집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요양원 근무 시간을 확인한 후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대기했다. 오후 6시 정각
이민주가 요양원 정문으로 나왔다. 28세였던 그녀는 이제 36세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뭔가 불안정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탐정임을 밝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한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대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망상은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2016년 3월 15일 혼인신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날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라고 했다. 매년 그날을 기념한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진짜 결혼이었고 의뢰인은 진짜 남편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출산 예정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여성을 불륜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말했다.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는 자신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라고 했다. 임신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해주려고 시도했다. 의뢰인이 그녀를 전혀 모르며 혼인신고도 그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세뇌시켰다고 말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킹이나 서류 위조 사건이 아니었다. 심각한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였고 현재도 진행형이었다. 그녀가 임신한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즉시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에 신고한 지 30분 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민주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남편과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의뢰인이나 그의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즉시 의뢰인에게 연락했다. 다행히 그는 학교에 있었고 여자친구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 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분간 함께 있을 것과 혹시라도 이상한 여성이 접근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민주의 행동력과 집착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경찰은 이민주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GPS 신호는 요양원에서 시내 중심가로 향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방향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학교 쪽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급행했다. 8년간의 망상이 폭발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교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의뢰인은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는 몇 명의 교사들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학교 정문 CCTV를 확인한 결과 30분 전 이민주가 학교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주변 어딘가에 있었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민주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그녀가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다니는 산부인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임신 7개월의 여성과 태아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즉시 병원 쪽으로 추가 인력을 파견했다. 나는 의뢰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책했다. 자신 때문에 8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태어날 아이에게까지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민주의 일방적인 망상과 범죄 행위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안전했다. 하지만 병원 접수처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1시간 전쯤 이상한 여성이 와서 산부인과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간병인이라며 환자 정보를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이 거부하자 화를 내며 나갔다고 했다. 이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착은 8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적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녀의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스문의 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민주는 8년간 숨어 살며 추적을 피해온 경험이 있었다. 쉽게 잡힐 상대가 아니었다. 이민주의 행방을 추적한 지 48시간 만에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 그녀가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 CCTV에서 포착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까지 한 상태였다. 도주를 위한 변장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가 구매한 물건들이었다. 로프, 테이프, 그리고 수면제였다. 경찰은 즉시 수사망을 좁혀갔다. 그녀의 과거 거주지와 직장들을 모두 재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민주의 범죄는 8년 전 혼인신고, 위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의뢰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기록이 있었고 그의 명의로 각종 대출까지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접촉했다는 사실이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지난 몇 년간 가끔씩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처음에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지만 아들의 근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이 바로 이민주였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임신 초기부터 병원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여성이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그 여성이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었다고 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민주의 스토킹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의뢰인의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접촉했었다. 자신을 의뢰인의 아내라고 소개하며 그의 사생활에 대해 캐묻곤 했다. 8년간 그녀는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체포의 순간이 왔다. 이민주는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근처 모텔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방에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를 감시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가득했다. 망원경, 카메라, 도청 장비까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벽면에 붙어있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었다. 8년간 몰래 찍은 의뢰인의 일상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이민주는 끝까지 저항했다. 자신은 합법적인 아내이며 남편을 되찾으려는 정당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부었다. 그녀의 망상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체포와 동시에 그녀가 계획했던 일들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녀는 임신한 피해자를 납치해 유산을 유도한 후 의뢰인에게 자신만이 진정한 아내임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범죄 계획이었다. 다행히 제때 저지할 수 있었지만 만약 하루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다. 이민주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심각한 망상장애와 스토킹 장애로 진단되었다. 8년간 지속된 일방적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법정에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남편을 되찾으려는 아내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판사조차 그녀의 망상에 경악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민주가 의뢰인 명의로 빼돌린 돈만 3천만 원이 넘었다. 신용카드 무단 사용, 대출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 각종 경제적 피해가 8년간 누적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 위험까지 겪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은 것이다. 다행히 의료진의 노력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지만 이민주의 범행이 하루만 늦게 발각되었다면 모자의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죄 없는 태아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법원은 이민주에게 징역 5년과 치료 감호 3년을 선고했다. 문서위조, 사기, 스토킹, 협박 등 다수의 범죄가 인정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한 처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8년간의 고통과 공포,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한 사람의 일방적 서류 제출만으로 혼인신고가 성립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민주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늦은 조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이민주는 진정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사했을 뿐이었다. 상대방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범죄였다. 의뢰인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을 받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이민주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들의 아이가 자라면서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될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나는 이 사건 기록을 마무리하며 생각한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민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며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만약 당신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길 바란다. 침묵은 또 다른 범죄를 키울 뿐이다.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연을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 나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다.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자의 의무로 말이다. 모든 등장하는 장소와 인물은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실화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각색과 재구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탐정의 관찰 시점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현재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